도쿄 외곽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어린 여동생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을 껴안으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부야 소재 중견 광고 대행사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오 타치바나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 제안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자리 동료가 뉴스를 보며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말이죠. 요즘 이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마오상, 전문가들이 30년 내에 70% 확률로 온다는데 정말 무섭지 않아요? 저는 손을 멈추고 동료 쪽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그래프와 일본 지도가 떠 있었어요. 지진 규모 8에서 9 규모의 초대형 지진이 태평양 연안을 강타할 거라는 예측이었죠. 이상하게도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는 것 같았죠. 29년을 일본에서 살면서 크고 작은 지진을 수없이 겪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예고된 재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불안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어머니는 무사할까? 하루나는 대학교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은 좋게 걸렸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불안감을 가족들에게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인 언니, 든든한 큰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진 뉴스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29살 여자일 뿐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지진 얘기를 할 때마다 평온한 척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려왔거든요. 요즘 사람들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와 여동생 하루나가 거실에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60대 초반의 전직 간호사셨고 하루나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나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화면 속에서는 지진 전문가가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치는 모습, 건물들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그걸 보던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하루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요즘 이런 뉴스 보면 정말 불안해져. 우리 괜찮을까?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나도 그래. 특히 너희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그 순간 하루나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요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하게 불안해하더라고. 어떤 애는 부모님이랑 같이 싱가포르에 좀 다녀오기로 했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캐나다로 어학연수 가는 걸 진지하게 알아보는 중이래. 저는 의아한 듯 물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외국으로? 그냥 다들 그래. 계속 이런 식이면 못 버티겠다고. 밖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밤에 자기 전에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든대. 하루나는 조심스레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나도 사실 요즘 한국어 공부하고 있었거든. 원래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마침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비슷한 단기 프로그램도 모집하고 있어서 신청해볼까 하고 있어. 어머니가 놀란 듯 물으셨어요. 한국? 그런 게 있어? 응, 거리도 가깝고 생활비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게 들고 무엇보다 요즘 뉴스 보면 일본보다 안전한 느낌이야. 치안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하루나는 살짝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처럼 여자 혼자 여행 가는 사람들 많잖아. 유튜브 보니까 다들 한국은 혼자 다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보다는 유럽 쪽 문화를 더 선호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루나의 제안을 들은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그날 아침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뉴스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즈오카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규모 5.3.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난카이 트로프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와 하루나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며칠 전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뉴스를 끄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나 혼자보다는 우리 가족이 잠깐 같이 다녀오는 건 어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도피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불안에 떨며 지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2주 간 한국 체류가 급작스럽게 결정됐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하루나는 대학교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생각보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빨랐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대기 시간도 예상보다 짧았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엄마,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공항 내부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안내 표지판도 일본어로 잘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지하철 내부가 생각보다 훨씬 쾌적했거든요. 좌석도 편안했고 무엇보다 승객들이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달랐습니다. 언니, 저기 봐.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있어. 하루나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플랫폼에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적어 보였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가 느껴졌죠. 일본도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나라인데 한국도 만만치 않구나 싶었어요. 숙소까지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명동 근처 골목길을 걷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편의점도 곳곳에 있었고 무엇보다 거리가 밝고 깨끗했어요. 정말 치안이 좋은 것 같아.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들렀는데 계산대에 직원이 없더라고요. 셀프 계산대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건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하루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무인 편의점이라는 시스템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것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더 놀라웠거든요.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만든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하루나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하루나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치? 유튜브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뭔가 더 활기차고 젊은 에너지가 느껴졌달까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직 첫날이었지만 벌써부터 기대감이 슬며시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저희는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하루나가 한옥마을을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그리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통 마을이라고 해봐야 관광객을 위해 꾸며놓은 곳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역에서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역 주변 분위기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친절하게 한옥마을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길 가는 내내 전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조선 왕조의 본향이에요.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거든요.
기사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이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라는 점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발의 서양 여성이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다른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분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네요. 어머니가 신기한 듯 말씀하셨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영어로 말을 건넸는데 그분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자원봉사자예요.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여기서 관광객분들께 한옥마을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대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한옥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생활상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한옥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옥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온돌 시스템이 정말 과학적이거든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한옥마을을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와집 사이사이로 모던한 카페와 갤러리들이 있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으로 전주 비빔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각종 나물들이 색깔별로 예쁘게 담겨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식당 사장님이 직접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각 재료의 영양가까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나물들은 모두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재료들이에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식사를 마치고 경기전으로 향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문화해설사분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루 나는 내내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사진도 찍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언니, 정말 멋지지 않아?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자국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것 같아. 저도 동감이었어요. 단순히 관광 상품으로만 포장하지 않고 진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한지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전통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데 생각보다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장인분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 한지 하나에도 1000년 넘는 기술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지는 1000년을 간다고 해요. 실제로 조선시대 문서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도 한지 덕분이죠. 체험을 마치고 한옥마을을 벗어나면서 저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 공간이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는 균형감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전주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 이런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거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한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루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희는 서울 시내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동네 구경을 하면서 현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서서 인사동 쪽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발을 헛디디셨습니다. 보도블록이 약간 들떠 있었는데 그걸 못 보시고 걸려 넘어지신 거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시면서 발목을 부여잡고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얘지시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많이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아야, 많이 아프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저와 하루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까요?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다니. 일본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한 분이 빠르게 택시를 잡아주셨고 기사님께 가까운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발목을 붙잡고 계셨는데 많이 부어오른 게 보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프세요? 하루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좀 아프긴 한데 큰일은 아닐 거야. 어머니는 저희를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계셨지만 표정을 보니 정말 아프신 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접수 과정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간호사분이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 환자에 대한 대응이 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보실 거예요. 간호사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초조했어요. 외국에서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걱정됐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지도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머니를 진찰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통역 없이도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시면서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대가 좀 늘어난 정도예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안도됐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은 며칠간 안정을 취하고 냉찜질을 하라고 하시면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약 복용법까지 써서 주셨어요. 치료비를 계산하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응급실 진료에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더 비쌌을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주네. 외국인인데도 전혀 차별받는 느낌이 없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외국인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했거든요.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나가 말했어요. 언니,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응급 상황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대응해 주다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부터 시작해서 병원의 신속한 대응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됐거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침대에 누이고 냉찜질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많이 아프지는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만 생각했던 이곳이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발목이 많이 부어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어요. 저와 하루나는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냉찜질용 얼음을 구해오고 처방받은 약을 시간에 맞춰 드리면서 하루를 보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넘어지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 병원에서 경험한 신속하고 친절한 의료 서비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경험한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희를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는 모습에서 진짜 인간적인 온정을 느꼈거든요. 특히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저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오신 거였어요.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제가 좋은 한의원 아는 곳이 있는데 가보실래요?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손님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도 고마워하시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쯤 사장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시라고 어제 딸분이 말씀하셨는데 미역국 끓여드렸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나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사장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니. 그것도 한국 전통 생일 음식인 미역국을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시다니요. 어머니는 미역국을 드시면서 계속 고마워하셨어요. 맛도 정말 좋았지만 그보다 사장님의 마음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네.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한 상업적 관계를 넘어선 진짜 인간적인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서비스를 받지만 이렇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오후에 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아져서 근처 카페에 잠깐 나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느꼈던 문화적 감동, 어제 병원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오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까지. 하루나는 계속 신이 나서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편안한 표정으로 쉬고 계셨어요. 저만 홀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뭔가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상이 너무 기계적이고 차가웠던 것은 아닐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아직 며칠밖에 안 됐지만 이미 이곳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발목이 많이 나아진 지 이틀 뒤 저희는 다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여유롭게 말이에요. 한강공원에 가보자는 하루나의 제안에 따라 오후 늦게 한강으로 향했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지하철이 꽤 붐볐는데 그럼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노약자석 근처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넓고 아름다운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곳곳에 운동기구와 휴식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설들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치킨이랑 맥주 시켜 먹으면 정말 유명하다면서 하루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문화가 있다는 건 일본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니 정말 한강까지 배달이 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치킨이 도착할 때까지 강변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두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곳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니 정말 좋구나. 맞는 말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넓은 자연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도쿄에도 공원들이 있지만 이렇게 강과 연결된 대규모 여가 공간은 흔하지 않았어요.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하루나의 변화를 눈여겨봤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하루나가 훨씬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어설픈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늘어났죠. 언니, 저기 봐. 저 언니들 정말 재미있어 보여. 하루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한국 대학생들이 둘러앉아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물론 금지된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해가 지면서 한강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편 빌딩들의 불이 켜지고 다리들도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싶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처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일본 젊은이들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들도 저희처럼 단기 체류 중이라고 했는데 한국 생활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젊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게 좋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이미 이곳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서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하루나와 어머니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한강에서 느꼈던 자유로운 분위기, 사람들의 밝은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잠든 줄 알았는데 깨어 계셨나 봅니다. 마오야, 이번엔 반대하지 않을게. 무슨 말씀인지 순간 이해가 안 됐는데 곧 깨달았어요. 하루나의 한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구나. 어머니도 이곳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루나의 유학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저는 하루나와 함께 홍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숙소에서 쉬고 계셨고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해서 나온 거였어요.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루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동생이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한 뼘 더 자란 느낌이었거든요. 카페 안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 소리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외국어였는데 열흘 동안 계속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창업가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 에너지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자유롭고 역동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싶었습니다. 하루나야, 정말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루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홍대 거리의 활기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모든 게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개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서 그런 차이를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언니도 여기서 일해보는 건 어때? 하루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 광고나 마케팅 분야가 정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광고들, 디지털 마케팅의 수준, 그리고 젊은 감각이 살아있는 콘텐츠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나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요즘 한국 회사들 일본인 직원 많이 뽑더라고. 그녀가 보여준 채용 공고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어 가능한 마케팅 전문가를 찾는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급여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일본에서보다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더욱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간판들,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자극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작은 광고,
에이전시 앞을 지나가면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는데 그 에너지가 정말 부러웠거든요. 일본에서의 제 일상을 떠올려 보니 너무 루틴화되어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젊은 감각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환경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루나의 격려와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저를 점점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볼까?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난 열흘 동안의 경험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루나 혼자 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저도 함께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이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니라 친숙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왔거든요. 하루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도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저 혼자만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느꼈던 문화적 감동, 병원에서 경험한 따뜻한 의료 서비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한강에서 바라본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서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회사 상사에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제목란에 사직서라고 적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9년 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천천히 작성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광고 기획자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하루나야, 너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난 한국에서 일할 거야. 아침에 일어난 하루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보였어요. 마치 언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예상외로 차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지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곧 제 새로운 터전이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한낮의 햇살 아래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의 삶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대신 행동으로 다정함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외국인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포용력, 그리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역동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한 달 후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일본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깝다거나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는 사람을 품어주는 따뜻함이 있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멋진 광고 기획자가 되어보자. 그리고 하루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어머니도 자주 초대해서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본 서울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곧 다시 만날 도시,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무대였거든요. 오늘 예고된 대지진 소식에 불안에 휩싸인 일본의 한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차마 내색할 수 없던 두려움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세 모녀. 결국 안전을 찾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 선택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본의 불안 속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이 답이다. 감사합니다.